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자료는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7월 달에는 경제 관련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정리한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이 알아야 번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거시경제, 미국과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좀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풀린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같이 인상하면서 결국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코어 CPI가 5.3%, 금리가 5.25%로 지금 비슷하게 나타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6월 FOMC 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연내 FOMC는 4번 더 남았습니다. 7월, 9월, 11월, 12월. 보통 6주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이제 FOMC를 4번 남겨놓고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연내 금리 인상을 2번 하겠다라고 밝혀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금리가 계속 올리는 기조로 가다 보면 이제 시장이 좀 밀리거나 조정의 빌미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7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면 이제 이 중에 금리 인상을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같이 금리를 올리거나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같이 동결 혹은 같이 인하, 이런 식으로 이제 궤도를 같이 그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적인 중앙은행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국면에 와 있습니다. 디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유럽을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이 필연적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전체적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국과 유럽, 유로존 특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수가 8%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국도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면서 이번에 금리가 5%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물가와 금리가 갭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유로존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로존 물가가 지금 6.1%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유로존도 금리 인상을 25bp 올리면서 금리도 마찬가지로 4%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유로존과 영국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미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앞서 보셨다시피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시장도 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영국을 보게 되면, 특히 유로존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시아 시장을 보면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라는 이제 명목 하에 계속해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마이너스 금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더 안 좋죠. 그래서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준율을 낮추거나 지급 준비율을 낮추거나 혹은 이제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거나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어,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특히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지 말든지 자기 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게 결국에는 통화 정책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 자료들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보시게 되면 금리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는 상황, 미국과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통화 정책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보면서 RSI라고 심리 지표를 좀 보게 되는데, 상대적인 강도 지수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전미 개인투자협회에서 베어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어지수라고 하는 것은 향후 6개월 내에 얼마나 빠질 것이냐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인데요. 역대 최저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거냐? 근데 또 자꾸 낮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낮아지다가도 반등을 하고 낮아지다가도 반등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꼭 이럴 때 근데 실적이 또 뇌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움직이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를지 내릴지를 모르겠는 상황, 게다가 심리지수는 지금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럴 때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데, 기업 실적이 뇌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보면 또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S&P 같은 경우에 EPS, 주당 순이익이 낮아질 것이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또 의외로 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게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과 어떤 손절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 유동성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높은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2라고 해서 시중에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통화량을 결국에는 M5, M1, M2라고 하는데, M1 같은 경우에는 M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찍어낸 그 자체를 말하고요. M1은 이제 자체 더하기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이제 언제든지 돈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M2는 이제 여기 더하기 M2 더하기 저축까지, 베타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축까지 나타낸 금액이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유동성이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이 조금 조정받고 있는 측면에서 대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조정받을 경우에 이 대기 자금이 투입되면서 시장의 하단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2450, 뒤에 말씀드릴 건데 2450 정도가 바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해요.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고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제 거기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이고, 특히 계절적으로 16년 이후로 22년까지 보게 되면 이제 7, 8, 9월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기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이 있고요. 근데 미국은 조금 달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미국 지수 여기 보시면 S&P EPS 증가율,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주식이 좋아질 것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2년에는 되게 좋았고요. 이제 2023년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성장할 것이고, 하지만 24년도에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금리인데요. 앞서 점도표에 보셨다시피 드리진 않았네요. 지웠습니다. 현재로서 기준금리가 5.1이었고 6월 달에 예측하는 경우에는 이제 5.6 정도로 점도표로 나와 있는데, 24년을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4.3, 4.6 정도로 약 1% 가까운 이제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실적은 24년으로 가면서 증가하고 금리는 낮아지게 되는, 그래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결론에 이제 귀결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금리 낮아지니까 성장주를 하면 되겠네 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일정 주기로 장기 시계열에 대한 트렌드를 갖고 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노동 생산성이에요. 보시면 10년 주기로 좀 어떤 특색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동 생산성이 가파르게 올라왔던 이 90년대에는 여러분들 PC가 보급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PC가 발달되면서 이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가파르게 산업이 좀 발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한동안 좀 횡보를 하다가 2010년도에 들어서는 또 다른 테크놀로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또 가파른 소프트웨어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또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새로운 AI가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지금 좀 시장을 바닥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당 순이익이 늘고 어떤 뭐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섹터가 쭉 이끌고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 7개를 가져온 데이터인데 23년과 25년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 영업이익의 증가보다는 이 순이익이 절대적으로 얼마나 크게 증가하느냐를 포커스를 맞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최고치를 찍고 23년 들어서 잠시 주춤하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성장세를 보이다가 23년에 잠시 주춤하지만 결국에는 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텐데 미국이 지금 앞서 20년대 트렌드 AI, 물론 여기 다 AI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구글의 알파벳이 시가총액 1위를 넘볼 정도로 미국은 지금 AI의 진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지만 25년도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1위인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뛰어넘는 이제 AI의 진심인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좀 끝날 것 같다라는 이제 AI 거품설도 있었는데 사실은 산업을 좀 전반적으로 쭉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쨌든 트렌드가 좀 정해진 것 같아요. AI 쪽에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유럽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하기에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적인 인플레이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예요. 근데 미국은 22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했었는데 유럽은 좀 늦었습니다. 7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물가지수는 4%, 5%, 6%를 찍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뒤늦게 유로존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BOE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서는 저축 규모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저축 규모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이 많아져서 이제 자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또 갈등이 빚어지면서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구 이동, 유로존끼리 막 서로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인구 이동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적어지면서 옛날 같으면은 뭐 프랑스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각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이 결국에는 물가를 올리고 있는 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라보면 결국에는 닥스 지수거든요. 닥스.
닥스는 22년부터 23년까지 오르긴 하지만 24년은 아까 미국과는 다르게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푸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주요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22년에는 가파르게 상승했었지만 23년에는 거의 저성장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성장이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제 측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낮출 수도 없는, 그래서 유로화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으로 강세로 가겠지만 유럽 주식은 이제 종목별로 가는 것만 가고 못 가는 것들은 못 가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끌고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부진이 일단 가장 큰 원인이고, 유럽은 이제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문제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만 이제 크게 시장의 반응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있다라는 지표고, 여기는 이제 중국 개발 관련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PPI예요. PPI. 근데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좀 올리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은 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원래는 22년도, 23년도 연말쯤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었는데, 물론 최근에 수정을 했습니다. 24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어쨌든 지금 그 급격하게 시장을 움직이게 되면 꼭 끝에는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지금도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파르게 긴축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수가 좋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 경기 침체가 올 텐데, 중국은 지금 굳이 지금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 경기 침체를 온몸으로 맞고 싶지 않은 겁니다. 경기 부양 의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수로 봐서도 이제 크게 변동이 없고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머징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선진국처럼 이제 일본, 미국, 유럽으로 같이 보진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7에서도 그렇지만 참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미국과 G7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런 민족주의가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모든 개인 자본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소수만이 이제 큰 회사, 그리고 뭐 거의 국영기업 이런 데만 돈을 벌다 보니까 구태여 지수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특히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유동성을 지금 막 이제 풀고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한 번은 올 건데 지금부터 미리 들어가서 요 경기 침체를 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경기를 살리는 데 보다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의 그 대결 구도가 더 관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화두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이제 시진핑이 10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아주 장탄 포부를 밝혔는데, 이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중국 수출 금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를 중국에서 가져오는 데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중국도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최근 뉴스입니다. 이거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33개의 히토류 중에서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갈륨과 게르마늄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갈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있고 게르마늄도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을 산화할 때 엄청 이제 산업에 들어간 알루미늄을 산화할 때 나오는 히토류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석탄 미국에서 거의 안 쓰는데 석탄에서 채굴될 때 나오는 그런 히토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굳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뻘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걸 수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미국한테 안 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풀기 위해서 이번에 옐런도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8월 1일부터는 또 칩스법이라는 게 또 발효가 됩니다. 칩스법은 결국에 중국 아니 미국에다가 반도체 회사를 지어서 운영을 하는 나라한테는 그 보조금을 주겠다. 엄청나게 큰 보조금을. 근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좀 물 좀 마실게요. 거기에 대한 조건이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에 해가 되는 나라한테는 더 이상 그 생산량을 늘리지 말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이제 정면으로 겨냥하는 건데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비중이 한 40% 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 비중을 늘리지 마라 라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결국 칩스법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서약하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다 결과적으로 둘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첨예하게 다투는 내용들이 결국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다 포기했어요. 실물 경기 포기하고 물가 포기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도 포기하는 중국은 지금 그리고 미국하고 싸우겠다라는 내용인데 실물 경제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도 디플레로 넘어갔고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다 하향세에 있다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되게 중국이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투자로 성과 내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지금 한창 핫하죠. 일본이 지금 결국에 엔화 약세,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도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로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YCC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결국에는 시장이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로 금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일본 채권으로서 이 금리를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YCC라고 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먼저 양적 완화가 있잖아요. 양적 완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아시죠. 근데 YCC는 양적 완화보다 더 큰 그 통화 완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인데 이 우에다 총리 채권 매입과 매도를 하면서 금리 상단을 0.5로 고정을 시켜 놓는 겁니다. 즉 일본은 무슨 짓을 해도 금리 0.5를 안 넘길 거야 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다 그러면 이제 시중의 돈을 흡수하고 채권을 찍어내고 발행하고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그 통화량을 조정한다고 한다면 일본의 YCC 수익률 커브 컨트롤을 통해서 0.5 근처에 가면 채권을 조절을 해서 0.5를 안 넘기겠다라는 표현이고 너무 낮으면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장기 금리를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이미 제로인데 장기 채권을 고정시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안 높아질 거라고 선언을 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좀 늘려라라는 그런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이제 그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로금리잖아요. 금리를 안 주는 채권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2%로 올리게 되면 이제 일본은 국가 예산의 30% 정도를 또 이자로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올리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의 인내가 빛을 보는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 일본 잃어버린 30년설 아시죠? 이게 되게 오래된 내용인데 제 2차 석유 대전까지 올라가면 석유 파동까지 올라가면 이제 미국이 그 아랍 8개국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스라엘 편들면서 결과적으로 아랍 8개국이 이제 미국의 원유 수출을 안 하면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석유 가격이 오르고 미국이 결국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엄청 올라가게 되고 일본이 엔저를 통해서 호황을 맞이하게 되죠. 엔저를 통해서 값싼 엔저를 통해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도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는 엄청나게 회사가 잘 나가게 되면서 일본이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그 꼴을 못 봐주겠으니까 일본 너네 통화 가치 올려 절상시켜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이게 플라자 합의잖아요. 플라자 합의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인데 통화량을
달러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일본 엔화가 너무 낮은 가격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음, 강제적으로 이제 2배 같이 올려 해버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통화량이 아니, 저기 뭐야 구매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통화 가치가 2배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근데 일본 자국민 특성상 막 여러 가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가파른 이제 버블 부동산의 끝은 결국 버블이잖아요. 그래서 버블이 터지게 되고 이제 제로 금리였었는데 금리를 더 낮추기가 어렵죠.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저성장에 저금리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동안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겪었었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과거가 있죠. 이제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엔화가 낮아지는 상태였죠. 그래서 엔저로서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왔고 그다음에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원유도 최저, 여러 가지 비철금속도 최저. 그러니까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수입도 경쟁력도 생겨버린 거예요. 수출은 엔화가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고 수입은 원자재 가격이 싸져서 경쟁력이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선순환점 메커니즘,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고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수출도 늘고 수입 물가도 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까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엔화가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주 되게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엔화를 지금 너무 싸니까 엔화를 매수한 다음에 이제 미국채를 사는 거죠. 미국채는 이제 엄청 금리를 많이 주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사고 안전자산을 사는 까짓 거 뭐 엔화가 안 오르면 여행 가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사는 ETF 투자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일단 1부는 마무리하고 뒤에 경제지표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